러시아와 나토는 나토의 동부 국경에서 북부 지역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긴장 고조를 겪고 있습니다. 공중에서 미사일 조준, 발트해와 북유럽 국가들 상공에서의 공중전, 국경에서 수만 명의 군인이 최고 경계태세, 방공 및 전자절 레이더 완전 경계태세. 이것은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폴란드, 노르웨이에서 영국에 이르는 시끄러운 신경전이었습니다. 12월 26일 밤, 세계가 젤렌스키와 트럼프가 마련할 평화 협상 테이블에 집중하고 있을 때 블라디미르 푸틴은 나토가 자신의 미사일에 겁을 먹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상하지 못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규탄만 하는 유럽이 아니라 우리는 타격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폴란드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위협이 폴란드 국경을 스치는 순간 외교는 끝나고 전쟁 프로토콜이 시작되었습니다. 나토의 병참 신장부인 제슈프 공항이 폐쇄되었습니다. 동시에 러시아 정찰기가 발트해 상공에 나타났을 때 그것이 마주한 것은 경고가 아니라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빛나는 폴란드의 F-16이 레이더 조준이었습니다. 푸틴은 폴란드를 시험한다 여겼지만 곧 정작 스스로 방아쇠를 당겨 자기 군대를 덫에 걸었다. 왜냐하면 12월 초 폴란드 장군 야로슬라프 그라마진스키가 한 이 말로 게임의 규칙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강요받는다면 우리는 300km 내의 모든 것을 타격하고 900km 내의 모든 것에 불을 지를 것입니다. 이 위기의 해부도를 정확하게 읽기 위해 우리는 12월 24일 북해에서 시작되어 12월 27일 아침 폴란드 국경에서 절정에 달했던 결정적인 이른두 시간의 전술적 분석을 해야 합니다. 러시아는 키이우와의 외교회담 전에 발사된 그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단일 전선에서가 아니라 나토의 전체 방어선을 시험하는 조직적인 포화 공격거리로 지휘했습니다. 모든 것은 12월 24일에서 25일 사이의 외교회담을 앞두고 모스크바가 키이우를 향해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감행하기 직전 발트해와 북해 상공에서 크리스마스 이브 정찰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조용하지만 극도로 위험한 고양이와 쥐 게임이었습니다. 핵능력을 갖출 러시아 공군 투구-15MS 전략 폭격기들이 나토의 북쪽 측면인 영국과 노르웨이 영공으로 공격적인 출격을 감행했습니다. 영국 왕립 공군 타이푼 전투기와 노르웨이 F-35 전투기들이 이 곰들을 요격하기 위해 긴급 발신했습니다. 이것은 중앙에서 주된 타격을 가할 계획을 세우면서 서방의 주의를 북쪽으로 돌리려는 러시아의 양동 작전이었습니다. 북쪽에서의 이 양동 작전 직후 12월 26일 아침 중앙 발트해 전선이 움직였습니다. 레이더 기록에 따르면 러시아의 이유신 이비식전자 정보 정찰기가 국제 영공에 나타났습니다. 그 항로는 폴란드의 전략적 방어 시스템을 탐지할 수 있는 거리에 있었습니다. 이 항공기의 임무는 폭탄을 투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폴란드의 레이더 주파수를 기록하고 제슈프 상공의 방공망 반응 시간을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르샤바의 대응은 표준 절차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폴란드 공군은 즉시 가장 진보된 F-16 블록 52 전투기를 긴급 발진시켰습니다. 현장 보고에 따르면 네덜란드 왕립 공군 소속 F-35 전투기들도 이 요격 작전을 지원했으며 이는 나토가 이 지역에 5세대 방벽을 구축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폴란드 영해에 위험할 정도로 근접하여 이루어진 이 비행 동안 러시아 조종사들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레이더 조준에 직면했습니다. 이는 조종석에 있던 러시아 조종사들을 뒤흔들어 항로를 변경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호위가 아니라 추격 작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지진과 같은 충격을 러시아가 한밤중에 키이우를 목표로 약 500기의 샤헤드 136과 40기의 KH-101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왔습니다. 미사일이 폴란드 국경에 접근하자 폴란드군 작전사령부는 역사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슈프 야시온카 공항의 민간 항공편 운항이 중단되었습니다. 이곳은 그냥 활주로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로 향하는 서방 탄약의 80%가 통과하는 주요 동맥입니다. 폴란드는 이곳을 폐쇄함으로써 병참 마비의 위험을 감수하고 러시아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만약 당신들이 우리 영공을 침범한다면 이곳은 더 이상 민간 공항이 아니라 전쟁 지역이 될 것입니다. 이 공주 활동은 지상에서 전례 없는 동원을 촉발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연휴에도 불구하고 폴란드군은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 국경에 주둔한 2만 명의 군인에게 최고 경계태세를 발령했습니다. 용의 이빨이라 불리는 대전차 장애물과 동부방패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국경에 배치된 AI 기반 센서 타워가 그날 밤 처음으로 실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최대 용량으로 가동되었습니다.
이 군사 활동 뒤에는 몇 주에 걸쳐 꼼꼼하게 짜인 훨씬 더 깊은 정보 및 외교 전쟁이 숨어 있습니다. 12월 26일 폴란드의 자신감 있는 군사적 태도의 기반은 폴란드 내 러시아의 눈을 도려냄으로써 마련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언급하는 사건은 폴란드 외무장관 라도슬라프 시코르스키가 포즈난에 있는 러시아 영사관을 폐쇄하고 그단스크에서의 주재를 끝내기로 한 전략적 조치입니다. 이 건물들은 외교 공관 표지판을 달고 있었지만 폴란드 정보 당국에 따르면 실제로는 스파이 소굴로 기능했습니다. 특히 그단스크는 그 위치 때문에 시진 친호정보센터로 운영되며 발트해에서의 나토 활동과 제슈프로 이어지는 철도를 감시했습니다. 이 시야 차단 작전은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폴란드가 우크라이나로 이어지는 철도 노선에 대한 파괴 시도와 방화 사건을 조사했을 때 그 증거는 이들 외교 공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11월의 철도 파괴 시도는 마지막 지푸라기였습니다. 바르샤바는 러시아가 국가 테러에 가담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 정보센터들을 폐쇄했습니다. 이 조치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은 다소 약하고 비대칭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르쿠츠크에 있는 폴란드 영사관을 폐쇄했습니다. 이 상황은 폴란드가 정보전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러시아는 네이토의 물리심장부를 감시하던 전략적 눈, 즉 그단스크와 포즈난을 잃었고, 반면 폴란드는 시베리아 망명자들과 디아스포라에게 정신적 가치는 있지만 전략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기억인 이르쿠츠크만을 잃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12월 26일이 일스모 정찰기 사건을 해석해야 하는 맥락입니다. 지상의 정보망과 영사관, 요원들을 잃을 러시아는 더 이상 제슈프에서의 폴란드 방어 능력과 움직임을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눈이 먼 모스크바는 이 정보 격차를 메우기 위해 발트해 상공으로 유인 정찰기 이리십을 보내는 위험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폴란드의 이 항공기에 대한 공격적인 요격은 실제로 러시아에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지상에서 당신의 눈을 멀게 했으며 공중에서도 당신이 눈을 뜨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이는 폴란드가 자국의 국경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상황 인식 능력을 체계적으로 제거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러시아는 더 이상 폴란드를 통과하는 물류 흐름을 볼 수 없고 단지 추측만 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 불확실성은 크렘린의 계획 능력에 큰 타격을 줍니다. 이 정보 차단은 트럼프 젤렌스키 회담 직전에 러시아의 입지를 약화시킨 요인이었습니다. 러시아는 협상 테이블에 앉기 전에 충격과 공포로 우크라이나와 서방을 위협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키이우 공격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물류 라인을 계속 열어두고 러시아의 정찰을 차단하려는 폴란드의 결의는 이러한 공격에 전략적 영향을 제한했습니다. 제슈프가 일시적으로 폐쇄되었지만 시스템은 붕괴되지 않았습니다. 공황은 없었고 물류 흐름은 빠르게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폴란드는 미사일로 외교를 관리하려는 러시아의 전략의 방패로 외교를 보호하는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이 파괴 표과는 군사적 우위뿐만 아니라 심리적 우위도 바르샤바로 넘어갔음을 증명합니다. 점령은 쟁취해야 한다는 러시아의 병적인 선전수사는 폴란드의 구체적이고 확고한 조치 앞에서는 공허한 소음에 불과합니다. 더 큰 그림으로 보면 폴란드의 전략은 방어에서 공격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특히 칼리닝그라드는 더 이상 러시아가 유럽의 심장에 꽂은 비수가 아니라 폴란드와 그 동맹국들에게 둘러싸인 인질이 되었습니다. 지난주 폴란드 장군 야로스와프 그라마진스키의 외교적 예의가 전혀 없는 발언은 새로운 시대를 위한 선언문과 같았습니다. 만약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온다면 우리는 300km 이내의 모든 것을 타격하고 900km 이내의 모든 것에 불을 지를 것입니다. 이는 네이토 역사에서 하나의 전환점입니다. 네이토 회원국이 러시아 영토에 대해 이토록 명시적이고 조직적이며 상세한 파괴 위협을 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수사는 우리를 공격하면 방어하겠다가 아니라 준비하는 것이 보이면 그 자리에서 당신을 타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교리는 동부방패 프로젝트를 통해 지상에서 콘크리트와 강철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폴란드와 독일은 칼리닝그라드와 벨라루스 국경의 철조망뿐만 아니라 대전차 참호, 용치, AI 기반 센서 타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요새화의 목적은 단지 탱크를 막는 것만이 아니라 칼리닝그라드를 완전히 고립시키는 것입니다. 폴란드의 국경에서의 트럭 통행 및 세관 통제에 대한 엄격한 제한은 이 지역을 경제적으로 옥죄기 시작했습니다.
칼리닝그라드 사람들은 네이토 미사일이 아니라 모스크바의 무능함과 폴란드가 가하는 경제적 압박을 두려워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시코르스키 외무장관이 제기한 러시아 미사일이 우크라이나 영공에 있을 때 격추하는 것에 대한 논쟁이 12월 26일 밤에 효과적으로 시험되었다는 점입니다. 폴란드 전투기의 선제적 이륙은 이 교리에 대한 암묵적인 시험이었습니다. 폴란드는 러시아 미사일이 국경에 접근하기를 기다릴 여유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기술적 결함이나 의도적인 이탈로 인해 미사일이 폴란드 영토에 떨어질 가능성이 생기자 바르샤바는 국경 너머, 즉 우크라이나 서쪽으로 방어선을 옮겼습니다. 이는 러시아에게 전략적인 악몽입니다. 이제 러시아의 미사일은 우크라이나의 방공망뿐만 아니라 폴란드, 그리고 결과적으로 네이토의 통합 방공망까지 극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벨라루스에 아레크닝 미사일을 배치한 것은 이러한 균형을 거의 바꾸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는 타격군이 되려는 폴란드의 결의를 강화시켰습니다. 폴란드의 움직임은 유명한 수바우키 회랑을 잠재적인 러시아의 공격 지점에서 러시아가 방어해야 하는 죽음의 치대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의 손실을 보충하기 위해 칼리닝그라드에서 상당수 병력을 철수해야 했을 때 이 지역은 폴란드의 공격적인 태세에 취약해졌습니다. 크렘린의 말뿐인 위협과 현장의 군사적 현실 사이의 격차는 더욱 벌어졌습니다. 폴란드는 이 취약점을 간파하고 외교적 격식을 제쳐두고 힘의 언어를 구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푸틴이 이해하는 유일한 언어이며 이제 바르샤바는 모스크바보다 훨씬 유창하게 그 언어를 구사합니다. 결론적으로 12월 26일 밤의 사건들과 그에 앞선 정보 공작은 유럽의 안보 구조에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알리는 신호입니다. 폴란드는 더 이상 러시아와 서방 사이의 수동적인 완충지대가 아닙니다. 국경을 넘어 위협의 근원과 맞서며 적극적으로 국경을 보호하는 선봉 부대입니다. 그단스크 영사관을 폐쇄하고 러시아의 눈을 멀게 하고 이리심 요격으로 공중 정찰을 차단하고 칼리닝그라드를 불태우겠다는 위협으로 모스크바가 자신의 쓴맛을 보게 함으로써 바르샤바는 게임의 규칙을 다시 썼습니다. 크렘린이 키이우를 폭격하여 외교 테이블에서 입지를 강화하려 하는 동안 전투기를 긴급 발지시킨 폴란드의 대응은 명확했습니다. 당신들에게 미사일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레드라인이 있고 그 선을 넘으면 그 결과는 외교적 비난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푸틴의 악몽은 이제 우크라이나의 저항뿐만 아니라 폴란드 독수리의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그날 밤 제슈프에서 꺼진 활주로 등은 사실 러시아에게 훨씬 더 위험한 시대의 시작, 회색지대의 종말, 그리고 네이토 국경이 강철의 벽으로 변모함을 비추는 경고 신호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상황은 분명합니다. 발트해에서 카르파티아 산맥까지 뻗어있는 선은 더 이상 냉전의 전선이 아니라 언제라도 폭발할 수 있는 화약고입니다. 폴란드의 저항을 러시아뿐만 아니라 네이토 내의 우유부단한 동맹국들에게도 보내는 메시지였습니다. 안보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위협은 그 근원에서 제거되어야 합니다. 푸틴은 폴란드를 시험했고 이에 대한 응답으로 강철의 벽을 마주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질문은 러시아가 이 굴욕을 삼키고 넘어갈 것인가, 아니면 칼리닝그라드를 통해 더 큰 도박을 할 것인가입니다. 역사는 궁지에 몰린 제국들이 가장 위험한 수를 마지막에 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PPR 글로벌의 새로운 분석과 글로벌 이슈에 대한 정보를 계속 받아보시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저희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